오늘은 이제 누구나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미스테리,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미라지.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하면 가장 흥미있어야 할 존재부터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온전한 상태의 무덤으로 밝혀져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와. 완전 삐까뻔쩍. 올 금. 와, 이게 뭐예요? 너무 유명한. 황금 마스크 굉장히 유명한 말도 안 돼. 저게 그 직접 옛날에. 봤어요. 순금. 와. 그 옛날 어떻게 만들어 이걸? 하면 유명하잖아요. 응. 아 너무 신비로워. 진짜 유일한 거구나. 미라인가요? 저렇게 형태가 보존돼 있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신기하죠. 진짜 저거 어떻게 보존했을까? 야. 우와. 그리고 머리카락도 있어야지. 눈 뜰 것 같아.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와, 진짜 말도 안 돼. 대단하다. 세미 씨,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은 우리한테 되게 대단한 뭐라고 하지 자랑거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처음으로 발명한 그런 발명품들이 많았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도어락 장치 아시죠? 네. 약간 어마어마한 불을 쌓은 그런 대제국이기 때문에 보관해야 할 그런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어락 장치, 그 장치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발명을 한 거예요. 그 열쇠를 열어서 이렇게 따는 거 말씀. 그렇죠. 자물쇠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띠띠띠 떼레레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와, 그걸 그때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비슷한 기술. 대단하네. 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집트 문명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데 일단 출발점이 언제냐면은 초기 청동기 시대예요. 초기 청동기 시대가 어느 때냐면 시베리아에서는 여전히 메머드가 살고 고조선에선 단군 신화가 시작될 그 무렵인 겁니다. 그 웅녀 마늘 먹었던 그 시기에 그렇죠.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체 어떻게 수천 년 전 이런 놀라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톤 단위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어떻게 만든 거야?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진짜요? 뭐 말도 안 돼. 그 수천 년간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미라를 대체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뼈를 부순 다음에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와, 너무 잔인한데? 고대 이집트 장인들은 놀랍게도 끄집어냈습니다.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은 세계사의 첫 장 피라미드와 미라, 파라오, 고대 이집트의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교수님, 그럼 먼저 어디로 떠나나요? 예,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이집트의 중심지 카이로로 카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에어라인 첫 번째 여행지입니다. 다 함께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보시죠. 갑시다. 카이로가 이집트의 중심된 이유가 있을까요? 카이로는 기원 후 10세기 이후부터 이제 번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집트 대표적인 수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카이로가 번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 그걸 이제 일궈냈던 나일강 덕분이라고 할 수 나일강 있습니다. 문명.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탄생한 인류의 이제 문명 4개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집트의 전체 면적을 보면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토의 95%가 사막이다. 사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저 나일강 주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 지구상에는 강이 존재하는 비옥한 땅이 많았을 텐데 척박한 사막 지역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4대 문명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미니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불안한데. 나일강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또 맞춰야 되나요? 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퀴즈입니다. 자신감. 재밌는 오답 좀 먼저 해봐주세요. 네가 뭔데요? 예? 네가 뭔데요? 저 모범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랬어요? 알아요? 아예 알죠. 아, 정답. 예, 규현 씨. 왜냐면 고대 이집트 농경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네,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정답. 네,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뻔한 답을 예. 하네요. 혜성 씨. 규현 씨 얘기대로 물이 필요한데 그렇죠. 범람을 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가능한 거 아닐까요? 주기적으로 계속 홍수가 나고 예, 혜성 씨. 범람을 해서. 정답입니다. 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번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년 일정한 주기로 나일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1920년 이집트 정부가 댐을 건설하기 전까지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매년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홍수가 나면 강 상류에 기름진 흙이 대량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아, 비옥한 땅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가 됐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활상은 벽화로도 함께 전해지는데 벽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화가 재밌는데 항상. 맞아. 벽화 보면 항상 이렇게 막 뼈가 이렇게 딱.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자, 이 벽화 속에 보이는 나일강 유역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지금 농사를 수확하고 엄청 잘 있고. 짓고. 그렇죠? 동물 이용해서 농사 짓고. 밀도 있고 열매도 예. 있고 예, 그렇죠. 열매도 과일도 주렁주렁 있고. 열려 있고. 먹을 거 많네. 아니 근데 저렇게 컬러감 있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예, 그렇죠. 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요. 그렸고 그다음에 이게 무덤 내부라서 탈색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는 겁니다. 혜민 씨, 그 나일강 때문에 인류 최초로 발명된 게 또 있어요? 예, 그 나일강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시초를 탄생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이 범람해야만 농사가 되는데 범람한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에 있는 시리우스 별이 빛날 때 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별을 기준으로 1년을 365일로 나눠서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발명한 거예요. 태양력. 내가 지금까지 살면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1년 365일로 정해놓은 거. 도대체 누가? 이집트네요. 1년, 그래서 너무 야속한 거죠. 왜죠? 1년 한 3천일 해놨으면 나이 천천히 먹게요? 나이도 천천히 먹고 우리 할 일이 그러네요.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나이는 천천히 먹지만 빨리 죽잖아요. 아 그러네. 뭐 일찍 죽어도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어리. 일단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니까 그 먹을거리가 많아지죠. 예. 네. 그러면 대표적인 작물들이 뭐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밀보리 이런 것들이 있고 오이, 상추 이런 채소들이 있고요. 그다음 포도, 멜론 이런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언지 한번 벽화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밀 아니야, 밀. 빵? 밀. 빵을 그때 어떻게 만들어요? 자, 여기 벽화가 빵이네? 빵같이 생겼는데? 뭐처럼 생겼습니까? 빵이요. 빵이네. 예. 방금 구운 아, 빵. 빵순이 빵. 정말 네. 빵에 대해서는 다 하네요. 최초의 빵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오, 맞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오븐이 있었어? 뭐 어떻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꼽았대, 저거를? 발효를 해야 되잖아요, 발효. 발효가 있었다는 거예요? 효모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활용. 예, 맞습니다. 이야. 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2번에 걸쳐서 식사를 했다. 저거 무슨 그리고 맛이었을까? 또 하나 주요 작물 보리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설마. 보리로 즐겨 먹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술? 설마 나왔다. 술? 막걸리! 맥주죠, 맥주. 막걸리입니다. 맥주 아니에요? 힌트를 이렇게 크게 줬는데. 막걸리 술쟁이들. 막걸리는 아니죠. 맥주죠. 보리라 그랬어? 네. 아, 보리라 예, 그랬어요? 지원 씨가 왔습니다. 맥주. 아, 역시. 바로 맥주죠. 예. 음주 가물을 여기서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각 문화. 제출하니까요. 이집트. 그리고 맥주를 이제 어디서 만드나요? 옛날에는 양조장? 양조장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제 맥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 것이 남녀가 같이 했는데 여성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맥주 만드는 일을 하고 일종의 그 맥주 만들기를 예술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맥주 만드는 사람을 이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다. 장인.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외에도 교수님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는 그 인류사에서 지성의 기준을 나타내는 이게 존재했습니다. 지성의 기준이요? 지성의 기준을 나타내는 아. 이것이 존재했다. 문자. 아,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바로 이제 최초의 문자 중에 하나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한 800글자 정도를 조합해서 문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화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새겨 넣을 때도 문자를 함께 그리거나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초창기의 한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상형 문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족 무덤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경찰이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이제 자기의 경찰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제 개코 원숭이 2마리가 원숭이. 보이실 텐데 저 개코 원숭이들이 오늘날로 치면 경찰견들. 그래서 경찰도 세계 최초로 이집트인들이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을 새기면 위에 상형 문자로 무언가를 써놓는데 이게 만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말풍선이 이렇게 있다. 그 말풍선 한번 채워보세요. 도둑이 하는 말이에요. 아, 정답.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얘기고 지금 현장에서 잡힌 상황이죠. 아, 잡힌 상황에서. 원숭이도 진짜 다리를 꽉 잡았어요. 양손으로. 그러니까. 이건 와이 원숭이야. 오, 예.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읽냐면요. 얼굴이 달린 문자들이 있죠. 새 같은, 새나 사람들. 그걸 마주보고 읽으시면 돼요.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야, 하, 이쿠, 위, 그 다음에 싸우, 이아네르, 해무이, 에르, 네루, 이아에르, 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아네르가 이 개코 원숭이를 이아네르라고 불렀어요. 이아네르 펜, 이 개코 원숭이를 떼주세요. 예, 때려서 말려주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장단지를 꽉 쥐고 있거든요.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아프니까 얘를 좀 봐달라. 소녀 얼굴 표정도 되게. 되게 당황했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슬러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부터 문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고대 이집트는 약 3,000년간 30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굳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파라오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건축물이 지금부터 무려 4,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피라미드? 네, 맞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거석 건축물 피라미드입니다. 예. 교수님, 사실 이게 기계도 없고 뭐 이런 장비도 없는 그 고대에 어떻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그 비밀 파헤쳐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년간 풀리지 않았던 역대급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피라미드를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와, 저 진짜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저 같아요. 죽기 전에 진짜 보러 가야 돼. 자, 이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집트 초기 파라오인 쿠푸 왕이라는 왕의 왕묘입니다. 높이가 147m 정도 되고요. 건물 50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자, 대피라미드는 높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의 넓이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당한데 진짜 크다. 우와. 그 크기가 무려 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규모입니다. 5배 규모입니다. 네? 어떻게 만든 거야? 저 겉에가 원래 황금으로 다 뒤덮여 있지 않았어요? 게임에서만 그런가? 저는 좀. 나 다 뜯어간 줄 알았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봤는데 솔직히 가면서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순간부터 도착했을 때까지 앞에 갔을 때까지 우와 이 리액션밖에 안 나와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수민 씨. 네, 저예요. 우와. 신났죠? 인증샷.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돌 하나가 제 키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쌓으면서 꼭대기까지 완벽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놀라워요. 저도 봤을 때. 저도 보러 갔는데 대피라미드 쪽에 가보면요, 그 바로 저 스핑크스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맞아.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이 발 높이가 제 키보다 높아서 앞에 서 있으면 사람 기 죽어요. 네, 맞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이제 평균 그 돌의 무게가 2.5톤에서 7톤까지 나갑니다. 하나가요? 예, 저 돌 한 블락이 하나가. 예. 7톤이면 이거 어떻게 날르냐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돌을 210단까지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때 총 동원된 돌의 개수가 230만 개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피라미드의 첫 번째 미스테리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톤 단위에 달하는 230만 개의 돌을 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는 돌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았는데 그 돌들 중에서 비교적 무른 돌, 석회암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돌을 부수고 반듯하게 가공하는 게 좀 수월했고요, 이집트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작업이 모두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당시 그 채석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나일강 쪽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채석장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산지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돌을 배에 실어서 이 범람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배들이 이제 건설 현장인 기자 근처에 가면 여기에 이제 수로가 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수로까지 배가 가서 접안을 하고요. 그러면은 매우 짧은 거리를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석재가 운반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장까지는 어떻게 옮겼나요? 그때는 이제 근육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예, 사람의 힘. 그래서 보통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5개 조, 그래서 75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썰매를 제작을 해서 돌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랙을 만들어서 이 썰매를 움직였고요. 와. 어떻게 보면 기차의 시초네. 레일을 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건축이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었을까? 그냥 어떻게 쌓는 게 신기해 진짜. 그리고 수천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가장 큰 관건은 바로 밑면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밑면이 직각을 이루는 정사각형이 되지 않는다면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 중심에 놓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집트인들은 다행히도 정확하게 직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그 도구가 밧줄을 사용했어요. 뭐지?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같은 12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3개를 이은 매듭, 그다음에 4개를 연결한 매듭, 그리고 5개를 묶은 매듭. 그리고 이것들을 굽혀서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죠. 저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죠? 네. 예,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밧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서 밧줄을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밧줄을 이용해서 토지의 그 면적을 측량을 했다. 피라미드 역시 이런 그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였구나. 아 그러면 이제 뭐 밧줄로 이제 밑바닥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엔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쌓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게 이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는 그 하나의 방법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이제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도르래 아닐까? 먼저 바닥의 각 면을 직각으로 만든 후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돌을 나르기 위한 나선형의 경사로를 만드는 거죠.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경사로와 피라미드를 함께 제작한 겁니다. 아, 경사로를 만들었구나.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이 경사로를 치워버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수학의 천재들 같은데. 그러니까요. 길 만들면서 쌓아 나가는 거야. 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다가 맨 꼭지점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피라미디언이라는 돌을 올려놓는데 피라미드 중앙에 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돌을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정확하게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럼 총 몇 명 추정하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원이 이제 매년 한 20년 동안 피라미드 건축에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노예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 농민 그리고 이제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다음에 8일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8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면서 이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았습니다. 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건설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지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저도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저 엄청 많아요 지금. 고대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파라오로부터 2가지 특식을 받았어요. 자양강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설마 정답! 예, 지원 씨. 초콜릿!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사탕! 예, 지원 씨 오답. 설탕이라고 하시면 설탕이라고 나오나?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정답! 예, 지원 씨. 설탕! 오답입니다. 아이씨. 자,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드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고 고대 이집트도 있었다. 제가 종류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채소입니다. 정답! 정답! 예, 혜성 씨. 자양강장 하면 이거죠. 깜짝이야. 아스파라거스. 혜성 씨 오답. 정력에 좋다고 하던데? 정답! 정력에 좋다고. 정답! 그러면 세미 씨부터. 상추와 오이. 예, 세미 씨 오답입니다. 정답. 배추. 예, 야스민 씨. 야스민 씨 오답. 예. 정답! 예, 일단 규현 씨. 부추죠?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예, 혜성 씨. 이거요, 이거. 이거 아시죠? 뭔데요? 마늘 즙 하는 거. 마늘. 예, 혜성 씨 하나 맞췄습니다. 하나 맞췄습니다. 양호다! 정답입니다. 예, 2개 다 맞췄습니다. 뭐 맞췄어요? 아니 너무 보편적이어가지고 몰랐네. 특별할 줄 알았어요. 뭐 특별하지도 저도요. 않은데. 네, 맞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늘과 양파가 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식을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양파가 공급되지 않는 날에는 일을 거부할 정도로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식이네요. 양파 달라. 보통 마늘 양파는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다고 그러지 않나? 네. 오. 야스민 씨, 근데 피라미드를 만든 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있던데요. 맞아요. 피라미드 돌 하나 무게를 봤을 때 2톤 정도 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믿겨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 운반했던 게 거인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거인 손가락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38cm였어요. 이거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말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네, 다리. 난 깜짝 놀란 게 지금 밑에 보니까 저게 화폐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발견됐을 때 많이 구부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곰팡이 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다. 그 문서까지 내가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솔직히. 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그렇죠. 세미 씨,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이 관광을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랬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뭐 19세기에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가 유명한 핫한 관광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피라미드를 등반해서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거나, 아 등산처럼. 예. 아니면은 이제 위에서 진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즐기거나. 야, 저 거의 뭐 수영장인데요. 더워서 선탠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시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다가 낮잠 자기도 합니다. 딱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의 옷차림을 보실 수 있죠. 아니 근데 교수님,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원초적으로 피라미드를 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4, 5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도 4, 5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인 동시에 4, 5세계의 왕이 사는 왕궁의 역할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인들이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미라입니다. 미라. 오, 미라. 오케이, 됐다. 그치. 자,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경에 자연 건조된 미라입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된 미라를 보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4, 5세계에서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은 이게 부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이라였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교수님 보통 보면은 미라 이렇게 붕대로 찡찡 감아놓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붕대는 이제 미이라의 부패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붕대 하나로 그게 가능해요? 부패 막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붕대로 감아서 부패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붕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티 1세. 와, 저게 남아있다고요? 되게 리얼하다. 멀쩡한데? 말이 안 돼. 와. 진짜로. 도대체 뭘 바른 거야? 눈 뜰 것 같아. 말할 것 같아, 지금. 저기요? 근데 좀 소름 돋아. 자, 어떠세요? 미이라 보시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방금 보신 게 이집트 후기. 그래서 이제 그 시신 방부 처리 기술이 이제 최고조였을 때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이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천 년간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미이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궁금해요. 첫 번째 단계는 머리 안에 있는 뇌를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 고대 이집트 장인들은 놀랍게도 뇌가 빨리 부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뇌에 효소가 있어서 빨리 이제 썩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미이라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뇌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빼내? 그러게. 오 마이 갓. 그래서 코 안에 뇌와 연결돼 있는 그 뼈가 있는데요. 그 콧구멍 속에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안쪽 그 뼈를 부순 다음에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어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잔인한데? 뇌를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몸에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패가 되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그냥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장기를 적출한다. 그래서 미이라 장인들이 뇌도 빨리 썩지만
장기에도 이제 특히 소화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하고 박테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기를 적출을 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몸 안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장기 중에서 심장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저울에 심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은 이상적인 사후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심장만은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이 이제 적출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보관. 그렇죠. 네. 어디다 놓지? 그래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낸 장기가 위, 폐, 간, 그다음에 이제 창자, 소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살아갈 때 필요한 장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뇌하고는 달리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각했을까? 그러니까 저 때도 벌써 조각 그러니까 저렇게 매끄럽게. 뭔가 좋았네요. 그다음에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텅 빈 머리에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나무찐을 흘려 넣었습니다. 왜 우리 신발에다 모자 쌀 때 찌그러지지 말라고 뭐 넣어놓잖아요. 오. 네, 약간 그런 충전재. 역할이- 그런 예,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네. 자, 그래서 나무찐이 이제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으면 머리 모양이 둥글게 유지될 수 있었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의 안팎에 소금 성분인 나트론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이 나트론의 알칼리 성분이 이제 박테리아도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지방질로 돼 있는데 세포막을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또 바꿔줘서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몸에다가 향나무 기름이 함유된 밀랍 용액, 이걸로 이제 시신을 마사지해 줍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바로 붕대로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미이라를 이제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듣다 보니까 사람 껍데기만 남기고 다 빼버리는 거네요.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관을 보실 텐데요. 관은 계층에 따라서 뭐 나무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석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관에 넣어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한 70일 정도, 그래서 70일이 소요가 됐고요. 육체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된 미이라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세미 씨, 예. 이집트 미라 중에 좀 특이한 미라도 있어요? 예, 황금 혀를 가진 미라가 있거든요. 그 미라는 원래 혀가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사후 세계에서 말할 수 있게끔 황금 혀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미라가 있어요. 외치는 미라. 오. 그 미라는 한 왕자의 미라인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서 사형된 거예요. 절규하는 듯한 그렇죠. 네. 야, 진짜 리얼하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왕하고 왕족, 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조차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미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기에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미이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19세기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이라 옆에 있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정답. 예, 지원 씨.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기념 촬영 장사. 지원 씨 오답. 정답. 예, 혜성 씨. 약간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라가 조금 축축해져서 다시 햇볕에 잘 말린다? 예, 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옆에 있는 게 신부고 오른쪽이 신랑입니다. 결혼식. 미라를 결혼시킨다. 미라끼리 결혼식 시키는 한이 맺힌가 거예요. 결혼을 못 하고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아 예. 예. 지원 씨 사후. 오답입니다. 사후 결혼식. 정답. 예, 규현 씨. 미라를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로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여행을 온 서양인들 사이에는 미이라나 아니면 미이라가 들어있던 관을 기념품으로 구매를 해서 귀국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이라를 갈아서 만든 무미야라는 거였어요. 갈아서 먹어요? 네. 에이? 어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미야라고 써 있죠. 모미아는 이제 이집트 말로 아, 미라라는 그렇죠. 뜻이고. 예. 미이라를 감싼 붕대가 희귀한 허브하고 향유 그리고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모략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는데 이 천에 상당한 약효가 있다 이런 소문이 유럽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천을 감았던 미이라도 약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죠. 참. 그래서 미이라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노점상에서까지 미이라를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 야스민 씨 또 과거에 유럽인들이 미라를 이용해서 뭐 만든 게 또 있답니까? 아, 네. 그 약으로도 썼었는데 또 약 말고도 그림 그리는 물감으로도 만들었었거든요. 그 미라 피부를 갈면은 갈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미 브라운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브라운 톤 느껴지잖아요. 네. 그 머미 브라운으로 뭐 그림자나 뭐 갈색, 우와. 명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미라에 그걸로 한 거라고요? 네네네네. 미라 물감. 물감으로 쓰인 건 처음 알았어요. 네, 신기하죠. 와. 그리고 이때 유럽에서 또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이제 동물 미라입니다. 네. 아, 고양이, 고양이 특히 있어요. 고양이. 오, 예. 진짜. 그래서 고양이 미라는 이제 신한테 봉헌물로 바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묘역에 매장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네. 원숭이. 대박.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개코 원숭이 미이라인데 아마도 왕실의 반려동물이 이제 미이라로 보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예. 악어. 이거는 악어. 악어. 아, 이거 맞다. 악어는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이라의 모습들이 굉장히 리얼하죠. 예. 진짜 예. 신기해요. 이처럼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수천 년 전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1년 고대 이집트 학계를 발칵 뒤집는 이것이 발굴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는데요. 바로 이집트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고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이끈 파라오의 미이라가 나타난 거죠. 오. 그러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사의 정점을 찍은 파라오의 미이라가 발굴된 곳으로 우리의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룩소르에서 발견된 미라는 어떤 미라예요? 예, 이집트 룩소르에서 발굴된 미이라는 약 3,000년 전 그 비밀 무덤에 숨겨져 있던 람세스 2세였습니다. 아, 2세. 예. 아, 이 사진 너무 유명하지. 자, 사진에서 파라오의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와. 뭔가 약간 진짜 신 같은 뭔가 이렇게 맞아요. 그 우아해요, 자체가 약간. 진짜 맞아요. 1881년 7월 6일 이집트 룩소르에서는 총 59의 미이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59의 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파라오와 왕비들 그리고 왕족들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9의 미이라 중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예, 고대 이집트사에서 숱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파라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람세스 1세는 왜 다른 왕족들과 함께 무더기로 발견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굴 때문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사망하고 60년도 채 안 된 어느 날 람세스 2세의 무덤이 도굴꾼들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이라를 제외한 값비싼 부장품들이 모조리 도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무덤을 관리하던 신관들이 고심 끝에 파라오 2세의 미이라를 다른 왕과 왕비, 왕족들의 미이라와 함께 비밀 장소에 옮겨서 철저히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엄한 데서 발견된 거구나. 그리고 3,000년 뒤에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람세스 2세의 미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에 키가 173cm 정도, 그리고 상당히 와.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네요. 예.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거죠.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잘생겼다. 멋있어. 반듯하신데요. 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람세스 2세는 많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대 이집트 최고 황금기를 이끈 람세스 2세는 정통 파라오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라오가 된 거예요?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된 것은 운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후계자가 없었던 왕 때문에 본인이 운 좋게 파라오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됐고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25세, 25살의 나이에 고대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6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 오래 굉장한 계셨네요. 네, 경우입니다. 맞아요. 장수하셨네. 예,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는데 람세스 2세는 무려 91세 정도까지 파라오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배수민 씨,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람세스 2세는 이제 정력 왕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남긴 자녀만 보면은 100명 정도 된다. 1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썰이 있는데 뭐 400명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건강한 남성으로 여왕이 400명인 거예요? 아니, 애가. 한 명이 자녀들이요. 400명을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왕이 4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죠. 한 100명일 수도 있죠. 아니 모르죠. 네.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람세스 2세가 파라오로서의 건강함을 과시하려고
고대 이집트 축제 행사에서 주기적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민망한데요.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랑 똑같아요? 아니 뭐 둘 다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말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저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 세미 씨. 정답. 뭐 알몸 등장? 세미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아까 그 규현 씨가 좀 민망해서 말씀 못 하신 것 뭘 같은데 생각하는 조금 거야? 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여왕에게 우리 금슬이 좋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공개적으로 조금 애정 행각 같은 거를 한다?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일단 아니에요? 그겁니다. 오답이었어. 그거였어요? 생각한 게? 예 그럼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답. 지원 씨. 오줌 멀리 싸기? 지원 씨 오답입니다.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세미 씨. 달리기. 예, 세미 씨 정답입니다. 진짜. 달리기였어요. 이 달리기는 파라오가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됐는데 파라오의 생명력과 통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일종의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람세스 2세가 고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타이트는 이 서아시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철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오랜 기간 이집트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국 간의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선대 왕들이 전쟁의 국가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소모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람세스 2세는 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이집트 내부의 손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나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히타이트 측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람세스 2세가 저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로는 이집트에 평화가 찾아오나요? 예,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집트인들이 히타이트 제국과 연결된 항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교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로써 그 이집트인들은 더 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교역로를 통해서 양질의 올리브유, 포도주, 뭐 아편, 그다음에 구리, 토기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됐고요. 그런 교역 덕택에 고대 이집트에 찾아온 풍요로움은 이집트 문명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를 넘어서 지중해까지 이집트의 수학, 천문학 이런 수준 높은 문명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명성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뭘까요? 그림을 보니까 왼쪽은 환자를 치료하는 안과 의사를 묘사한 벽화의 사본이고요. 오른쪽은 외과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도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술 도구인데 꼬매는 건 없고 죄다 자르고 뽑는 거밖에 없어. 봉합은 안 해줬나 봐요.
아니요, 봉합을 했습니다. 예. 했어요? 봉합도 할 줄 예. 알아요? 실이 있었나 보네. 자, 이런 그림들은 이제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그 역사 서술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는 의사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과, 부인과 같은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러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문이 이제 의학 기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동시대 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부인과였어요. 네. 산부인과요? 예.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던 히타이트의 왕이 자기의 누이에 그 불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요. 불임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밀과 보리에 소변을 누워서 이것을 체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거품량. 거품량.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 거품이 많으면 당뇨병 의심이 되거든요. 부인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저 때 이미 테스터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테스트? 임신? 테스트기. 그럴 것 같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설명을 드릴게요. 밀 씨와 보리 씨의 이제 각각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밀에서 싹이 나면은 딸을 임신했다는 뜻이고 아 갑자기 이상한 보리에 단어 싹이 빠지는데? 나면은 아들을 임신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굉장히 미신적인데. 갑자기 그다음에 신빙성이 확 둘 다 떨어지는데요? 싹이 나지 않으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떨어지는데요, 뭔가 이게. 근데 이런 그 고대 이집트의 임신 테스트 방법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 1963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밀과 보리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을 하기로 합니다. 에이 그게 뭐 무슨 검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놀랍게도 임신한 여성이 밀과 보리 씨의 소변을 보자 70%의 확률로 싹이 났어요. 네? 싹이 났어요. 네? 진짜요? 말도 안 돼. 미국 국립보건원은요,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증폭되는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종자의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어머. 설명을 와 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아들 딸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성별 판별은 이제 근거 부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와 그래도 신기하다 정말. 심지어 이집트에서 발굴된 한 의료기구를 보시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실감하실 수 있는데 예,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지 저게? 이건 발인데? 발등에다가 뭘 한 건데? 보호대 같은데 뭐지? 이 인공 발가락. 그렇죠. 예. 마치 사람의 발 모양인 이것은 엄지발가락을 나무로 만든 의족입니다. 에? 발에 잘 부착시키려고 가죽 덮개를 이제 이용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죠. 와, 그래서 발이구나. 엄지발가락만 안 써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형물이죠. 예. 보형물의 발굴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짜 말도 안 양수민 씨 된다. 고대 이집트 신기한 의학 기술들이 있네요. 네, 나름. 맞아요. 더 있나요? 네,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인류 최초로 비임약을 만들었었대요. 고대 이집트 때.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악어의 배설물하고 아카시아 잎하고 꿀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임약을 만들었는데 그 여성 체내에 놓으면은 이제 임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돈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혼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이제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뭐 재산 분할도 그렇고
뭐 남편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줬어야 했고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위자료까지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차를 뭐 보면은 재판하는 그런 법정이 있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거 같아요. 네. 자, 고대 이집트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람세스 2세의 치아가 이집트인들,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한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점차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 이제 미적 아름다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몸을 씻을 때는 소금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우유하고 꿀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을 할 때는 공작석, 푸른 공작석이 있고요. 그다음 터키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빻아서 눈꺼풀에 발랐습니다. 우와. 아이섀도우와 똑같죠? 아이씨가 그리고 붉은 염료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손톱이나 발톱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박이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니 여성들은 뭐 고대 이집트 때부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남성들도 치장을 한 게 있나요? 네. 남성들도 멋부리기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종종 사용한 거,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발. 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들어봤어요. 그 칼 단발. 맞아요, 맞아요. 당시 많은 이집트인들이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었는데 공식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발들을 사용했습니다. 오. 가발은 남성도 착용을 했고 여성도 착용을 했고요. 뭐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말총 이런 다양한 재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발에 최초로 이것을 사용한 인류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발찌야? 발찌인 것 같다. 양말. 발가락 양말. 아니, 그냥 양말 아니야? 발가락 양말 아니에요? 발가락이 자, 낙타 양말이에요? 바로 아시네요. 양말입니다. 왜 두 개밖에 안 해놨어? 사람이 신는 양말이. 발가락 양말하고 이제 흡사한데요. 줄무늬 패턴이 있어서 이제 귀여워. 예쁘다. 화려한 양말이죠. 우와, 저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양말을. 그래서 빨간색은 식물의 뿌리, 그 파란색은 대나무 잎,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용접꽃이라는 이제 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말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생활용품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기도 했어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준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아. 그 결과물이 후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되는데요. 바로 피라미드 나오나요? 아부신벨입니다. 아부셈벨. 아부신벨이 뭐야? 아부신벨 신전은 이집트 역사상 그 파라오 개인이 지은 신전 중에는 가장 거대한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이 건축물이 입구에서부터 20m 높이의 람세스 2세 좌상 4개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격화했구나. 그래서 람세스 2세는 아부신벨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위대한 파라오다 그런 의의가 있는 거죠. 다행인 게 이게 다 유지가 다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부신벨은 단순하게 크게만 지은 신전이 아닙니다. 바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미스테리로 불리는 건축물이죠. 뭐야 또? 뭐야? 그 아부신벨에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인데요.
지성소에는 1년에 2번 신들의 왕 아몬과 태양신의 라,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석상에 약 20분간 태양빛이 들어오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와, 완전 스포트라이트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 2번이 람세스 2세의 파라오 즉위일인 2월하고 그의 생일인 10월에 빛이 들어오게 설계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대박. 와. 이미 자리를 봐놓고 걷다 한 거네. 근데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바위를 깎아서 했을 설계를 때는. 했다는 거예요? 네. 아부신벨이 지어질 때 람세스 2세가 이런 현상을 계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보시면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있어요. 예. 저거는 내가 곧 신이다. 본격이다, 이런 것을 신이다.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신, 이 신한테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안 보여요. 근데 이 신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광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신에게는 태양빛을 일부러 비추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고요? 야스민 씨, 이 아부신벨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알아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비하인드가 있는데 1960년대에 그 이집트에서 댐 건설 사업으로 그 아부신벨 신전이 숨을 들 뻔했어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그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도움을 주려고. 그때 한국도 이부에 동참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도 그 아부신벨 신전을 이전할 수 있었고 그런 계기로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그런 협약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신전인 거죠. 어쨌든 람세스 2세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업적들이 있나요? 남겨진 게? 예, 그래서 왕의 미라를 아까 보신 것처럼 도굴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들의 왕실 전용 묘역이 있었는데 그 공동 무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높고 크니까 도굴꾼들에게 굉장히 쉬운 타겟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파라오들은 치안을 위해서 왕실 전용 공동 묘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일명 왕가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네. 거대한 산 암벽에 굴을 뚫어서 죽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해 나간 건데요. 이때 어떤 파라보다 전폭적으로 왕묘를 만드는 장인들을 지원한 인물이 바로 람세스 2세였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규모만큼이나 투입되는 인원도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설마 이게 평평한 땅을 이렇게 깎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이건 계곡인데요. 저 계곡 아래에 이제 그 분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한편에 이런 무덤을 건설하는 장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람세스 2세는 이런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원을 했을까요? 양파하고 마늘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국가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에게 뭐 물을 길어주는 하인, 뭐 개인 시종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곡물, 기름, 생선, 채소,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왕족이 먹는 고기, 포도주 이런 것까지 특별 배급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딱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덤 일에 종사한 예술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제 굉장히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것은 왕의 무덤을 건축하던 노동자들의 근무 일지입니다. 이모텝은 과음으로 휴가를 냈고 네페렙은
친척의 미라를 만드느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세바는 어떤 이유로 출근을 못했을까요? 이제 문제가 개인사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개인사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바의 네. 개인 일반인의 삶을 이렇게 추정해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출근 못한 이유? 이건 뭔가 근데 기상천외한 일단 이유일 저 것 같아. 중에 저랑 비슷한 휴가를 낼 분은 이호탭 씨예요. 한국에선 잘 안 일어나는 일이죠. 정답! 예. 지원 씨? 낙타를 놓쳤어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시엔 낙타가 없었어요. 정답. 없었어요? 예. 세미 씨? 전갈에 물려서. 전갈에 물려서. 세미 씨 정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맞춰? 대박이다. 오, 예, 정답입니다. 예. 저희는 10시간을 줘도 못 맞췄을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이 수치 때문에 결근을 했다는 거는 그걸 그 봐주나? 노동자들의 그 근무 조건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너무 좋다.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왕가의 뭐 무덤의 뭐 계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무덤이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시면 입구가 예, 이런 부분들이 입구예요. 그게 다 입구예요? 그럼 저길 다 뚫어서 저 안을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뚫어? 대단. 아니 포크레인도 없을 텐데 뭘로 뚫었지? 뭘로 뚫어? 람세스 2세가 파라오를 즉위한 다음에 자신의 무덤도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덤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아요. 약 250평 정도 되는 내부인데요. 예,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경사로의 벽면에는 여러 신들의 벽화, 그리고 이제 기둥들로 이루어진 다주실에는 신들의 조각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매장실에 람세스 2세의 미라 그리고 이제 석관이 놓였던 장소입니다. 입구에서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부장품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깊숙한 공간이 하나 나오죠. 이 공간은 뭘까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저런 데 다 함정이 있거든요. 트랩이. 부비 트랩 같은 거 엄청 걸려 있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가는. 네. 이곳은 바로 람세스 2세 무덤에서 발견된 함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굴꾼들이 깜깜한 통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은 몸이 아래로 갑자기 푹 빠지는 이런 그 함정 공간을 만든 거죠. 와. 이 공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제 폭우 같은 게 내려서 물이 들어오면요, 그 물을 가두고 이제 빼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네.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가 사망한 이후에 왕가의 계곡에 있는 파라오들의 무덤은 온전한 무덤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말기에 그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때 임금 못 받았던 노동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덜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파라오뿐만 아니라 뭐 왕족, 귀족, 뭐 병민들까지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또 어차피 이집트는 1800년부터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갈 때는 항상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 문화재 하나 둘씩 이렇게 가져가서 결국은 이렇게 나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은 진짜 이집트 관 하나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박탈한 거를 다 돌려달라고 해도 이렇게 박탈한 나라들은 돌려줄 의향도 없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씁쓸을 하죠. 네. 당연하지. 아 영국. 오늘 피터 어디 갔어요? 피터 씨가 또 사죄하고 있겠네요. 미안한 일도 많이 했고 돌려줘. 그런데
왕가의 계곡을 지키기 위한 람세스 2세와 파라오들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1922년에 그 왕가의 계곡에서 거의 온전하게 파라오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한 3,300년 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투탕카멘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하잖아요. 왕가의 계곡을 지키기 위한 람세스 2세와 파라오들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1922년에 그 왕가의 계곡에서 거의 온전하게 파라오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한 3,300년 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투탕카멘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하잖아요. 우와. 와, 이게 뭐예요? 황금 마스크 굉장히 유명한 말도 안 돼. 저게 그 직접 옛날에 봤어요, 이거. 순금 와. 11kg. 그 옛날 어떻게 만들어 이걸? 완전 삐까번쩍. 올금. 대단하다 진짜 이거. 우와. 의자. 저 다 황금이에요? 이건 금박을 입힌 아 금방. 목재에 금박을 입힌 겁니다. 아, 저 디테일 봐. 오. 그리고 아까 그 카노푸스 단지 장기를 보관했던 네. 카노푸스 단지도 왕의 건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건 뭐야? 마차. 이거 처음 봤어.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아 도구를 안 당해서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왕묘에서 나온 유물이 대략 한 5,300여 점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왔고요. 아 이래서 온전한 게 대단한 거구나. 와, 이거를 투탕카멘의 그 무덤과 보물이 발견되고 이제 80년 뒤에 그의 미이라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 와. 진짜 소름이다. 투탕카멘의 미이라가 일반에게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에서 파라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이집트 위대한 나라였네요 정말. 맞아요. 아니 너무 도구라고 쉽게 만드네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애초에 유발을 하네. 아니 나 보고 있는데 나도 좀 땡긴다. 견물 생심이라고. 나도 며칠 고생해서 파갈 수 있다면 파하겠어. 게다가 투탕카멘은 그 재위한 지 9년밖에 이집트를 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아 람세스 2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66년 동안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무덤도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파라오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매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파라오의 무덤은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군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해야지 하고 여기다 보관해놨다가 죽은 거 아닐까요? 모든 파라오의 그 보물을요? 보물을 저기다가 잠깐 넣어놨다가 이제 이거 다 털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져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정갈이 막 물어가지고 아, 교수님 근데 투탕카멘 하면 그 무덤을 발굴한 발굴단들이 좀 모두 죽었다라는 그 파라오의 저주 그 좀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서 나온 거야? 들어봤어. 네. 파라오의 저주, 요거는 투탕카멘이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재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던 그 팀원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은 허버트 경이라고 발굴팀의 자금을 조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모기에 물린 곳을 면도를 하다가 그 상처가 덧나서 이게 폐혈증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무덤 가이드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돌연사한 희생자 수가 한 21명 정도 됐다. 많다. 사실 돌연사한 사람들이 한 21명 정도다라는 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근데 실제 발굴에 참여했던 총 인원 이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500명에 비해서 21명이 너무 작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었다. 예, 이건 좀 그 저주로 이어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의 거죠. 100분의 1 그래서 수준이에요. 예, 극히 일부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발굴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 발굴 전까지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고고학자였는데 발굴 이후에 이제 커다란 명성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17년 동안 무병장수, 제법 오래 살았어요. 64세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됐고, 그다음 무덤을 발견해서 처음 알린 사람,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81년이나 더 살다가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수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생전에 인터뷰에서 무덤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적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저주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저주, 요거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이집트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바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미라 파라오의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가 올해 이집트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저주가 뭐 나왔습니까? 지난 3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국제 핵심 무역로인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 그 피해액은 무려 10억 달러, 1조 1,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요.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수에즈운하 사고가 파라오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수에즈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요? 이 사고 발생 전 이집트 정부가 수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신왕국의 절대 군주 람세스 2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등 이 고대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총 22구를 신축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그리고 수에즈운하 사고 발생 3일 만인 3월 26일에는 소하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32명 사망. 그 다음 날엔 카이로에서 건물 붕괴로 18명 사망. 불과 며칠 새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들이 났으니까 네.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냥 계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옮겼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3일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됐어요? 진행했네 그냥. 야, 진짜 국가 행사다 완전히.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는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이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의장대, 군악대 행렬이 이어졌고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장례식 때 쓰던 목선을 본뜬 운구 차량들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야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문화 대행사였네요. 골든 퍼레이드네 진짜.